네, 안녕하세요. 네, 실무 기본 입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강의 날이고요. 기본적으로 좀 강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진행해 나갈지 설명 한번 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앞으로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강의 계획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제 강의 목표 이거 다들 그냥 대충 읽고 마시는데 제가 좀 진지하게 썼어요, 나름. 실전 문제를 풀 거예요. 기본 입문 강의지만 실전 문제를 풀 거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기본서가 이제 이용훈 평가사님 기본서로 진행을 하면서 제 거 서브로 진행을 하는데, 이용훈 평가사님 책에 이제 좋은 게 기출 문제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 단원마다 기출 문제가 실려 있어서 그거를 이제 같이 보면서, 맛을 보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예 노베이스 분들은 좀 따라오시기 버거울 수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 제가 기출문제 보여드릴 때는 그거를 이제 뭐 패스하셔도 되고,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되고, 개념 설명 위주로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실전 문제를 풀게 하냐면, 기본 강의 다 듣고, 이제 중급 문제 다 듣고, 뭐 기출 문제 듣고, 이제 그제서야 뭐 하반기 때쯤 기출 문제 시작하면 좀 많이 늦습니다. 네, 많이 늦어가지고, 바로 지금 이제 뭐 4월부터 개강하자마자 제가 문제를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강의 계획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오늘은, 과제가 없지만, 이제 1월부터, 2회차부터 이제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근데 뭐 과제는 뭐 많이 나가는 건 아니고, 이날 배웠던 거, 비교 방식, 원가 방식 배웠죠? 그러면은 비교 방식, 원가 방식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 그쵸? 아주 기본, 그 다음에 중급, 요 정도 문제 세트로 한 3문제 정도 나갈 건데, 예시 답안 안 드릴 거예요. 예시 답안은 이날 드릴 거예요. 그쵸? 근데 좀 집에 가서 진짜 꼼꼼히 풀어보고 고민을 좀 해보고 같이 와서 이때 해설을 같이 들으면서 실력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원가 방식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방식 과제 나가고, 그쵸? 해설하고 이 주에는 또 과제를 안 내요. 그러니까 과제는 격주마다 있다고 보면 돼요. 두 번씩 회차마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전 과제를 드리고 해설을 하면서 누적적으로 복습 시스템을 이제 꾸려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공부를 했어가지고 빨리 붙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공부한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 저의 좀 욕심일 수 있겠으나, 이제 시리법을 이제 3과목을 한 번에 간다. 그쵸? 어,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도 계속 느꼈지만, 실무는 역시 이론하고 법규를 잘 해야지 실무를 잘한다. 네, 실무를 잘한다고 이론 법규를 잘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론하고 법규가 잘 하면은 머릿속에 든 게 많아지니까 실무할 때도 진도를 좀 빨리빨리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감정평가 이론 법규 조항이 출제되면은 제가 언급을 할게요. 그치만 저는 합격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법규하고 이론이 다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막 쌩쌩하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제가 법규, 이론, 요거 좀 이거 실무에 묻어간다 했을 때 제가 던지면 대답 좀 해줘야 돼요. 알겠죠? 네, 제가 실무는 이제 제가 뭐 6년째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수험 준비할 때부터 따지고 보면. 하지만 이론이나 법규는 뭐 수험생 때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었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를 공부할 때 이론 법규 같이 정리하면서 좀 진짜 약간 우리 이제 반은 효율에 미친 반이 한번 되어보자. 네, 효율에 한번 미쳐서, 사실 학원에서 이제 강의 계획표 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써왔지만, 이 진도보다 더 빠르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빠르게 나간다고 너무 나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빨리빨리 치고 나가고 계속 깨지고, 그래 봐야 이제 하반기 때 가서 뭐 맘 편하게 1차를 하신 분들은 1차를 하고, 하반기에 가면 이제 유예생이신 분들은 더 이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 좀 너무 진지하게 나가지 말고 좀 빨리빨리 치고 나가자. 중요한 거 위주로만.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이제 이용훈 평가사님 기본서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800페이지예요, 800페이지. 근데 다 볼 수가 없어요. 평가사님이 굉장히 이제 실무적으로도 많이 쓰는 내용을 많이 넣어 놓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부하면 이제 이론 법규에는 도움이 되나, 실무 진도 뺄 때는 실무로 컴팩트하게 나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제가 이거를 쓰는 이유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개념, 해당 단원에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 매칭해서 공부하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용훈 평가사님이 딱 그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진짜 공부하기에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매주 이제 제 그 서브 노트를 나눠 드릴 텐데, 이걸 나눠 드리고 이제 완강이 되면은 제가 PDF로 바로 드릴게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실 때는 이제 이용훈 기본서 내가 1회독 했다, 뭐 한 2회독까지 괜찮아요. 3회독은 하지 마세요. 기본서를 2번, 3번 보는 거는 좀 의미가 없고, 볼 때는 제 거 서브는 얇으니까 제 거를 보던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그걸 보고 문제를 풀던가, 계속 그렇게 가벼운 서브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베이스는 거의 이용훈 평가사님 기본서 베이스인데, 제가 진짜 필요한 것만 이제 넣어놔서 한 300, 4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다 빼고, 너무 이제 학술적인 거 다 빼고, 이제 이것만 담았으니까 이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자료 하나 나눠드린 게, 이거 화폐 시간같이 나눠드렸는데, 갑자기 왜 나눠드렸냐면, 한 2달 전에 이제 설명회 한번 하고 특강 한번 했었을 때, 좀 이제 화폐 시간가치부터 나는 걸린다,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뭐 맨 마지막에 하거나 저는 그냥 안 하려고 했어요. 이제 감정평가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이런 시간가치, 뭐, 현금 등가, 요 정도 수식은 중고등학교 수학 실력만 있으면 본인이 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과제는 아니고요. 오늘 이거 한번 가서 풀어보고 뒤에 답안도 있어요. 풀어보고 내가 좀 수월하게 풀린다 하면은 그냥 버리시고, 좀 공부해야겠다 하면은 갖고 계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네, 그런 용도로 드렸던 거고, 사실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원에서는 따로 안 하고 제가 그냥 혼자 유튜브를 만들 거예요. 여기 뭐 할 거냐면은, 뭐 계산기 특강도 한번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기초 수학, 그 다음에 기초 재무관리, 요 정도를 제가 풀이 방법을 제가 이제 카페를 개설하거나 뭐 유튜브를 아무튼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또 하나 더 뭐 한다면, 그 재무관리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NPV, IRR, 이건 뭐 고전이죠, 고전. 그리고 그 계산기로 우리가 실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냥 공부할 때 이거 안 풀리면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표준 편차나 뭐 분산 이런 거 구하는 거 줄줄줄줄 계산기, 쌀집 계산기로 뭐 우리 계산기로 치지 말고 우리 계산기에 가져가서 숫자 넣고 딱 누르면 엑셀처럼 나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밥 먹으실 때, 심심할 때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그냥 좀 심리적으로 그래도 저항감이 덜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제가 그저께 상담할 때도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공부 실력, 뭐 나의 학벌, 뭐 나의 집중력, 뭐 그런 것보다 저는 이제 2개를 꼽자면 멘탈과 그 다음에 뭐 체력 관리, 뭐 컨디션, 이게 다예요. 나 한번 8대 전문직 시험 한번 해보겠다 하고 뛰어든 사람은 일단 그냥 뭐 기초 학습 능력은 다 된다고 봅니다. 기초 수학 능력은 다 된다고 보고, 여기선 수학이 그 매스가 아니라 이제 학습을 하는 그건 다 된다고 보는데, 이제 다 이제 마지막 가서 갈리는 거는 다 공부 잘해요. 다 뭐 10등 안에 든 사람들 다 공부 잘해. 근데 10등 안에서도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고 하는 이유는, 1등이 떨어지는 이유는 멘탈, 뭐 체력 이런 게 안 돼서 이제 1, 2등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정말 좀 약간 무지성으로 나는 잘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그 전제를 아예 두지를 마세요. 나는 그냥 2년 뒤에 붙으려고 그냥 하는 거지 뭐,
공부 안 되면 좀 쉬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2년 뒤에 어차피 나는 붙었으니까. 그렇게 진짜 멘탈이 제일 중요한 거고, 제가 뭐 과외도 했었었고, 제가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과외도 했었었고, 옛날에 다른 학원에서 강의도 했었을 때 보면은 다들 학벌도 좋고, 뭐 학벌이 안 좋으면은 머리가 좋아요, 일단.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냥. 다 좋고, 다 잘하세요. 공부도 오래 하셨어. 뭐 성적도 잘 나와. 하지만 안 되는 거 마지막에 컨디션 관리. 멘탈 관리 이거 안 돼서 정말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단타 시험이 아닌 이상 이 장기전은 진짜 진짜 이거 사실 반대예요. 반대야.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에요. 체력이 좋아야 몸이 내가 건강해야 정신이 삐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시죠? 그래서 요가도 좀 하시고 몸 관리를 좀 잘 하셔라. 너무 막 오래 앉아 있지 말고 네 그렇게 하셔라. 저는 항상 이제 이거를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대망의 평가 실무 기초. 처음 이제 첫 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 강의 계획서에는 오늘, 뭐 한다고 해놨죠? 비교 방식. 바로 들어간다고 해놨죠? 비교 방식. 그리고 감정평가 방식, 비교 방식. 이렇게 해놨는데, 평가 실무 기초. 자, 목차를 한번 보세요. 감정평가 정의 대상 목적 방법, 기본적 사항의 확정, 관련 규정, 기초 수학. 자, 기초 수학은 제가 그냥 가름했고 오늘 프린트로 자, 이거는 이 책에서 읽으실 거예요, 이거?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데 그냥 쓱 보고 넘어가라. 제 서브에는 뺐어요. 왜냐면 이거 이론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이론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법규 파트에서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밑줄 긋고 체크하는 것만 이제 빠르게 체크하면서 이거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평가 실무 기초 보시면은 기본적 사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련 규정, 기초 수학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목차를 한번 보자면 우리가 이제 고시 준비하면 항상 목차 이러잖아요. 한번 봅시다. 평가 실무 기초 뭐 이렇게 쭉쭉쭉 지나가고 3면 등가 뭐 다 이론에서 본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기초 수학. 뭐 중학교 수학이에요. 중학교 수학.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토지평가 기초가 나오고요. 그렇죠? 토지평가 기초가 나오고 토지가 기네요. 그 다음에 건물평가 기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네요. 그쵸? 토지 나오고 건물 나오고. 자, 이렇게 따져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장은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이론 시간에 다 하는 거니까 다 이제 넘어간다고 보시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그 중에서도 한번 찍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고 한번 이제 찝어주는 게 한번 같이 보면은 이게 좀 재작년 거라서 약간 여러분하고 페이지가 다를 수 있는데 그냥 똑같아요. 근데 구성은 그냥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3방식 7방법 위에 이 평가 목적에 따른 평가액의 변동 뭐 더 알아보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본문보다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일례로 시가참고용 일반 거래 목적. 그다음에 담보평가를 비교를 해보자. 자, 시가는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부담 없이 거래하고자 하는, 그쵸? 우리가 마음속에 모두 품고 있는, 그치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다 비슷하게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그 가격인데, 그게 이제 100만 원짜리 중고차래요. 그래서 일반 거래 목적에서는 100만 원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자동차 담보로 나갈 때는 어떻게 되냐? 이 시장은 중고차 시장. 근데 이제 담보, 뭐 오토론 이렇게 해서 자동차 담보 대출도 하잖아요. 시가에 있을 때는 이제 100만 원인데 담보 가격은 얼마일까요? 담보 가격은 무조건 100만 원 이하예요. 미만보다는 이하. 왜냐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담보 가치가. 하지만 이제 뭐 부동산일 때나 그럴 것 같고, 어쨌든 시장 가치랑 담보 가치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상환 만료일 도래를 했을 때 채무자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가 목적에 따라서 같은 물건이지만 평가액이 다를 수가 있다. 네. 요게 뭐죠? 요게 이제 이론에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 요거를 제가 이제 실무에서 처음 이제 오늘 첫 개강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찝어준 이유는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뭐 회계사 세무사 시험은 1원 단위까지 맞아야지 1점 득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1원 단위까지도 아니더라도 만약에 뭐 어떻게 구해서 어떤 자료를 구해서 논리적으로 담보 가치가 한 9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들면은 정답이에요. 채점 기준에.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막 96만 원으로 썼다고 막 이제 실제 이제 기출 갔다 오고 나서 막 자괴감 들어 하는 거야. 틀렸다고 자기. 이제 수험생들은 다 뭐 나와가지고 뭐 담보는 한 98만 원이 정답이다. 막 지들끼리 이래. 너무 이제 극단적인 거긴 하지만 나는 96점 맞았어. 그럼 난 득점 못하느냐? 아니에요. 득점해요. 이 100만 원, 이 95, 1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은 100만 원인데 중요한 건 내 정답이 95에서 100 사이에 있냐. 혹은 내가 95하고 100을 벗어나지 않았냐. 요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이 가격이 달라지니까 어찌됐건 비교를 하자면은 이렇게 얘가 더 커야겠죠. 얘가 크고 작고 지금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진짜 실무의 재미이자 이제 지독함이죠. 네. 요런 게 좀 나중에 가서 계속 발목을 잡기 때문에 항상 너무 맹목적으로 보지 마라. 맹목적으로 보지 마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실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맹목적인 판단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판단여지라는 단어 법규 공부할 때 많이 배우잖아요. 판단의 여지가 있다. 판단의 여지가 있다. 우리 전문직 시험이 다 그래요. 이거는 메디컬도 똑같아. 의사도 어떤 사람 보고 얘는 비염, 얘는 그냥 감기, 그냥 뭐 오늘 컨디션 난조, 뭐 이렇게 진단이 다를 수가 있잖아. 판단의 여지가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최대한 이 환자에 맞게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이런 질병이 상태고 이런 약을 처방해주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나가는 과정이 전문직 시험의 그 채점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맹목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 유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고 우리는 약간 회계사 세무사보다는 약간 변호사랑 가깝게 변호사 법무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까운 게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거는 당연한 거고 실제 이제 의뢰인과 만나서 말을 잘해야 내가 영업도 잘 해오고 말을 잘해야 내가 회사에서 좀 심사도 잘 나오고 인정받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외골수 같이 그렇게 굴면은 실무는 좀 힘들다. 시리법 다 모두 그렇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면 이제 기본적 사항의 확정, 기준가치. 자, 기준가치,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 요 두 개가 나눠지는데 이거는 이제 감칙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론에서도 중요하고 실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 중고차 시장하고 중고차 시장 이 100만 원 담보로서 이 95에서 100만 원 어떤 게 시장 가치고 어떤 게 시장 가치 외의 가치일까요? 여기서 이제 이론을 배우는 친구도 이제 환장하는 거야 여기서. 다 달라요. 시장 가치가 될 수 있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될 수 있고 시장 가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을 해서 내가 그렇게 판단을 했냐 이게 이제 이론에서 중요한 거고 이걸 이제 숫자로 풀어 쓰는 게 실무인 거예요. 담보도 시장 가치다. 왜냐하면 시장 가치의 정의가 뭐야? 통상적인, 충분한, 공개적인 그런 데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의 합이잖아요. 담보도 마찬가지예요. 담보도 내가 얘를 담보로 맡길 때 뭐 얼토당토 없는 시장 참여자들이 뭐 납득하지 못하는 뭐 후려치기 해가지고 뭐 50만 원 이렇게 담보가치 잡지가 않잖아요. 담보가치가 만약 50만 원이라고 나왔어. 이 채무자의 신용이 너무 안 좋아. 담보를 제공해도 95만 원까지는 내가 못 빌려주겠어. 70만 원만 빌려줄래. 이렇게 되면 70만 원 시장가치 외의 가치입니다. 왜냐면 이 채무자를 이제 시장가치 외로 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채무자 신용 일반적이고 뭐
이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이 모델은 환가가 잘 되고 인기가 많은 모델이고 관리가 잘 됐으니까 얘는 시장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요 기준 가치랑 평가 목적 이렇게 모든 실무라 이론에서 모든 개념을 던져주면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개념들을 엮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이제 2년 내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가치 중요하다. 기준 시점은 별로 안 중요해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평가 원칙. 아까 말했던 시장 가치 기준 원칙, 현황 기준 원칙 여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 규정은 요것도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저는 이제 법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상태로 진입을 했으니까 이 법전을 펴보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폈다가 1초 만에 접고 그냥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법전 어떻게 보는 거다. 공부할 때 법전 어떻게 활용하는 거다. 뭐 서로 간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뭐 어떤 게 법적 효력이 있고 어떤 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제가 한번 같이 찝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기초 수학. 요 각종 개수 있거든요. 요거는 사실 간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중학교 수학책에 나와 있어요. 진짜. 아니면 고등학교 수학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형가계수가 내가계수에서 내는 미래할 때 그 내예요. 요게 등비수열에 나와 있잖아요. 등비수열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요? 네, 등비수열. 네. 중고등학교 수학책을 펼쳐보십시오. 대신 이제 제가 특강할 때는 요거를 이제 계산기로 빨리 치는 방법. 그 계산기에서 최대한 실수를 덜하는 방법. 뭐 저장해놔서 이 값을 저장해놔서 쓰는 방법. 그렇게 해서 실수를 최소화하는 방법. 요런 것들을 좀 찝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평균과 표준 편차. 이것도 옛날 기출에는 표준 편차를 계산하라고 줬었어요. 아주 옛날에. 근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점점 이제 고도화되면서 이제 이런 문제는 안 나오지만 혹여나 나온다면 계산기로 그냥 따라락 해가지고 딱 나온다.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토지 평가 기초. 자, 토지평가 기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찝어준 것만 보세요. 도량형, 뭐 등고선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얘도 중요하지 않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 돼요. 도로는 좀 중요해요. 도로는 좀 중요합니다. 도로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법률상 도로 제일 중요해요. 사실상 도로, 예정 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법률상 도로 한번 볼게요. 법률상 도로는 진짜 법에 규정된 고속도로에서 자전거 타면 안 되죠, 그렇죠? 자동차 전용 도로 이런 거는 아주 그냥 누구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까다롭게 보는 판단여지. 이 판단여지는 실무하고 법규에서 모두 다 중요하죠. 요 도로가 사실상 도로냐? 아니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률에는 규정이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판례하고 우리의 이제 실무상의 이론에 있는 거죠. 지목은 대지이나 일부가 도로로 포장되어 있대요. 지목이 도가 아니야. 근데 이제 지목은 되고 사실상 진짜 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지 소유자가 야, 여기 너 못 가 하고 펜스 치면서 막으면 안 돼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사도라고 보는 거죠. 이런 거 그것이 알고 싶다 말고 SBS에서 또 이런 미스테리한 거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거 있거든요. 평일에 뭐 하는 거? 그거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거 나왔었어요. 사실상 도로가. 약간 이제 공장 부지로 올라가는 길인데 지목은 잡종지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상속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한 50대 아저씨인데 이거는 내가 물려받아서 이제 내 땅인데 그냥 막 여기 덤프트럭 지나다니고 막 개, 뭐 사람, 뭐 짐짝 다 막 늘어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아저씨가 화가 난 거야.
화가 나서 거기 앞에 이제 그 뭐 펜스를 쳤어요. 못 돌아다니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공장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멘붕이 온 거야. 그래서 공장에 출근하는 직원들 20분을 이렇게 돌아서 막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빡이 친 거지. 빡이 쳐가지고 뭐 구청에다가 민원 넣고 하다가 실제로 진짜 소송까지 갔었대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도 말미에는 과연 누가 이길까요? 이러고 끝났어요. 네. 그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도와주려고 그런 전문가가 되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할 때 도로는 중요하다. 도로는 중요하다. 예정도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되어 있어서 현재는 공사 중에 있는 도로예요. 아직 그 건설 공사를 착수하진 않았는데 이제 법에 따라서 그 구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고시가 떠요. 몇 번지 지번 딱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서 예정도로로 기능한다. 사실 이 문제는 뭐 29회였나? 기출에도 이거는 한 2번 정도 나왔었어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넘어가는 것들은 거의 다 이 부분은 감관법에 있어서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감관법에 있어서. 뭐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것도 다 감관법에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이 환지 예정지가 여기 이 두꺼운 책의 환지 예정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만 나와 있고 사실 뒤에 그 도시개발 할 때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책에 또 따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아무튼 간에 이 책을 1회독 뗐으면은 이제 공부할 때는 서브 얇은 거를 들쳤다가 덮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겁니다. 네. 환지 중요합니다. 환지도 쳐놓고 지금은 배울 건 아니지만 토지 평가할 때 환지가 중요하다. 대지 면적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1단지. 1단지는 이론에서도 중요하고 뭐 실무에서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 이론 진도 좀 나가셨나요? 아예 안 나가셨어요? 아예 처음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1단지 정의 이제 이론을 예습을 하는 거죠. 복습을 같이 하면서 한번 보면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만 보자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1단지라고 한다. 자, 이게 정의인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의 정의가 또 있어요. 걔는 뭐냐면 사경행정적 측면에서 그리고 해당 토지의 가격이 형성되는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뭐가 타당해? 1단으로 하나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요. 필지가 어떤 사람이 이 A 필지 소유자가 이 옆에 있는 B 필지를 샀어요. 사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 진입로가 있으니까 여기다 건물을 하나 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매매 진행 중에 있고 잔금 치르고 뭐 중도금 치르고 이런 중에 있고 아직 등기가 넘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요거를 평가를 맡겼어. 평가를 맡겼으면은 요 토지를 이렇게 하나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얘는 맹지 아니면 그다음에 얘는 뭐 세로각 뭐 이렇게 해서 도로 조건이 얘가 더 좋다고 해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같은 세각이다라고 해서 봐야 될까요? 벌써 이제 이렇게 많이 덧칠해진 거 보니까 벌써 이제 난감하다는 거죠. 네.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요렇게 있는 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요렇게 있는 땅이 하나 있다고 쳐봐요. 이 사람이 내 땅에다가는 건축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아이씨 이럴 바에는 그냥 넓은 땅 사가지고 그냥 아싸리 크게 지어버리자 해서 이걸 샀어. 뭐 어떻게 샀어. 사자고 이제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매매 단계 중에 있어. 담보대출을 받고 싶어요. 담보대출을 받고 싶어. 은행에서 아직 소유권 넘어가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서도 있고 건축 허가도 났고 이제 땅 풀 거야.
그러면은 이제 담보대출 할 때 이제 이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얘는 뭐 50원, 얘는 뭐 150원, 이렇게 해서 토탈 200원 이렇게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가지고 한 210원 이렇게 봐야 할까요? 실무상 210원으로 이렇게 1단지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거를 사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이 A 필지가 따로 땡 하고 떨어져 나와서 시장에서 거래될 일이 있나요? 없죠.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같이 보는 게 이득이지. 행정적 측면에서 이미 건축허가 났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다. A 필지는 B 필지한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1단지라고 하는데 1단지 유형을 한번 봅시다. 이게 중요해요. 개발 사업 시행을 예정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치, 사업 계획 승인이 뭐냐면은 그냥 허가가 났다는 거예요. 그 사업 그래 해. 허가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 토지보상법이라고 하거든요. 토지보상법 20조. 20조에 의해서 사업 인정이 났대요. 똑같이 허가가 났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여러 필지가 있어도 다 그냥 1필지로 한 필지로 본다. 두 번째, 두 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거나 건축 중에 있다. 방금 제가 예시로 든 거. 요런 거.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수했다. 공사 착수하지 않아도 건축 허가 났고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1단지로 볼 수 있어요. 막 건축 허가가 안 나서 막 1단지가 아니야. 막 공사 착수가 안 해서 1단지가 아니야. 막 이런 건 없어요. 항상 모든 조건들을 다 따져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파트 부지는 당연히 1단지로 보죠. 골프장 용지도 하나의 1필지라고 봅니다. 아파트 부지 안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그거는 도로예요? 뭐예요? 그 도로로 쓰지만 사실상 아파트 주민들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렇죠? 대지예요, 대지. 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이제 도로에서 뭐 킥보드하고 뭐 자동차하고 사고가 났다. 뭐 이거는 도로니까 뭐 도로법에 따라서 뭐 킥보드 얘가 다쳤지만 얘가 과실이 있는 것. 이게 아니고 그냥 그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둘이 이제 합의를 하는 거지. 어떤 법에 규정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왜냐면 1단지니까. 아파트에 있는 공공주택 용지는 1단지니까 그것만 딱 떼서 얘는 도로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단지로 보지 않는 경우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임야. 막 조그맣게 분필되어 있어서 한 50필지가 다 뭐 밭으로 쓰고 있어요. 1단지예요? 아니에요. 일단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1단으로 보는 게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쵸? 그다음에 뭐 밑에 이런 거 보면 다 똑같아요. 뭐 조경, 수목, 재배지, 뭐 간이 체육 시설 용지, 간이 창고 이런 거 왜 해놓냐면 그 땅을 그냥 놀리기가 싫어서 임대료 받고 일시적 여기 밑줄 주세요. 현재 이용이 일시적인 이용 상황. 일시적인 이용 상황으로 인정될 때 여러 필지가 있어도 1단지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렇죠. 1단지 판단 기준 한번 볼게요. 자, 감칙 실무 기준은 이제 강행 규정이 아니죠. 막 이렇게 헌법에서 밖에 뭐 법률적으로 판단할 때 뭐 위법이다, 불법이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지침이에요. 업무 지침.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구체적이지도 않아. 그러면은 얘보다는 유권 해석 판례를 더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하나씩 보자면 재결예 이렇게 되어 있죠. 각 필지별로 경작이 가능해요. 개별적으로 따로 떼서 팔 수가 있어. 그래서 농경지, 하나의 거대한 농경지라고 해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는 아니다. 따로 떼서 팔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건축물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 행위 허가 받았어. 형지를 대지로 변경했어.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했어. 형질이 변경돼서 대지로 매매를 됐어. 정상적으로 대지로 매매로 됐어. 그럼 공사가 아직 안 들어갔지만 1단지라는 거예요. 1단지라는 거예요. 현실적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를 해라. 이미 샀는데 뭘 또 시장에서 거래될 일이 없잖아요. 따로따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판례는 좀 별표. 요거는 중요합니다. 법규에서도 많이 중요해요. 자, 읽어보면은 가독성이 좀 안 좋죠. 보면은 1단을 이루어
이용되는 것이 합리적, 최유효 이용이다. 그리고 거래도 일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상액 평가할 때는 1필지의 토지로 보아서 평가를 하는 게 거래 현실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이와 달리 지적 공부상 개별 토지로 보고 평가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딱 따로따로 필지가 나눠지니까 어떤 필지는 형상도 안 예쁠 거고 도로도 안 예쁠 거고 하니까 낮게 산정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상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유자도 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목도 동일하고, 수용 재결 당시에는 나대지의 상태로 이를 함께 이용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별개로 이용할 때 오히려 더 불리하고 효용이 떨어진다. 근데 함께 이용할 경우 가로 장방형으로 개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이는데, 만일 각 토지의 복층 건물을 뭐 별개로 신축해서 뭐 이용 가능하나, 뭐 복층 건물의 신축 자체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지 넘어가고,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일단은 이루어 함께 이용될 것이 확실시되고 거래도 일체로서 이루어진다고 보이면, 종전에는 소유자도 다르고 이 필지 위에는 이 건물, 이 필지 위에는 이 건물 이렇게 별개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수용 당시에는 나대지 상태였대잖아요. 나대지로 정상 상태가 되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고가 건물을 취득한 다음에 부정형으로 형상이 불리하니까 합병을 해서 건물을 신축을 했어. 이용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게 1단지로 해서 내가 보상금을 더 받아야지, 이런 용도로, 이런 목적으로, 고의적인 목적으로 합병한 게 아니니까 보상가액을 1단으로 봐서 좋게 봐서 줘라, 이런 판례예요. 그래서 수용 재결을 당시 1단으로 이용되는 게 사경행 합리적이고 가치 형성 측면에서 타당하니까 얘는 각각 보상액을 주지 말고 하나로 합쳐서 보상액을 줘라, 이런 판례입니다. 자, 실무 문제로도 나올 수도 있겠고 법규 문제로도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1단지는 이제 뭐 단골 논점이에요. 공부상 지목 이거 넘어가시고, 공법상 제한도 넘어갈게요. 중요한데 감감법에서 다 하시기 때문에 감감법 가서 배우셔도 되고, 실무 문제풀이, 실전 문제풀이 하는데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풀이 하면서 배워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넘어가고, 자 이제 건물평가. 자, 우리가 지금 이 목차를 한번 보게 되면은, 책의 전체적인 목차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나와 있나? 나와 있네. 자, 우리 여태까지 이거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책의 목차를 보면은 개관, 약간 티저 같은 거죠. 토지는 이렇게 하고 건물을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단어를 써, 이런 논리를 쓸 거야 보여준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찐이죠. 3방식 하잖아요. 감정평가는 결국 다 3방식으로 귀결이 되는데 비교 방식부터 배울 거예요. 쉬우니까. 그 다음에 원가 방식, 그 다음으로 쉬우니까. 그 다음에 수익 방식, 이제 헬이죠 여기는. 이렇게 배울 건데, 자, 비교 방식 안에 토지, 건물, 골프장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가 방식 안에도 토지, 건물 다 들어가 있어요. 수익 방식에도 토지, 건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똑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세 개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토지를 또 배워요. 토지를 또 배워. 건물을 또 배워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그 다음에 유형별적인 차원에서 물건별로 어떤 방법을 갖다 붙여서 평가할 거냐,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방식에서 토지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냐,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토지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토지를 가보면은 유형별 토지 평가가 있어요. 유형별 토지.
토지도 모든 토지를 다 비교해서 평가하진 않아요. 그쵸? 골프장 용지는 다른 골프장 용지랑 비교해서 평가하지만,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수한 비교할 게 없는, 아까 같은 그 맹지 같은 그런 토지는 비교 방식이 절대 주가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거를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건물 평가도 특수한 건물 평가, 배우는 거예요. 비교 방식에서 원가 방식에서 수익 방식에서 건물 평가는 배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건물을 배우냐? 공사가 중단된 건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증축 개량한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냐? 비교해서 평가할 거예요? 원가에서 평가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서 한 번 더 건드린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유형별 감정평가 넘어가면 쫙 나와요. 토지 건물부터 시작해서 산림, 뭐 광업재단, 뭐 선박 자동차, 동산, 뭐 그 다음에 요즘 요런 거 핫하죠. 소음 등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 하락도 평가할 거예요. 이것도 유형이에요. 이것도 부동산의 한 유형이에요. 입주권 평가도 있고, 근데 여기에 그 사실 여기에 21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환지, 도시개발, 환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서브에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옵션, 다른 기본서에는 옵션 평가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넣어놨어요. 옵션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론에서 옵션을 물어봤었어요. 이론 기출에서 최근 3년 사이에 이론에서 이 옵션 감정 평가를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쎄하죠. 이제 이론에서 나왔으면 이제 실무에서도 계산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실무에서도 이번 35회에서도 4번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 영어권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였거든요. 완전 이론 시험이야 그거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목적별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배울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처음에 언급했던 담보로서의 비교하는 방법, 비교 방식으로 평가하는 방법. 근데 담보로서의 원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담보로서의 수익 방식으로 평가하는 방법 있고. 근데 담보 평가할 때 토지는, 담보 평가할 때 건물은, 뭐 이렇게 담보 평가할 때 선박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경매 평가는 이제 중요한 게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2022년에 담보로 평가를 한번 했어요. 100억이라고 평가해서 한 대출이 한 80억 나갔어. 근데 이 차주가, 이 아저씨가 파산한 거야. 그래갖고 2025년 현재 갑자기 올 초에 경매로 넘어갔대요. 똑같은 물건이, 똑같은 뭐 아파트, 뭐 똑같은 상가, 뭐 똑같은 개발지 넘어갔대요. 시간은 3년이 흘렀고 지가 변동은 거의 없었어요. 지가 변동이 거의 1.0000이야. 지가 변동이 없었어.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뭐 수익성도 잘 안 났고 뭐 그래서 아무튼 디폴트가 나서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때 3년 전에 했던 평가랑 똑같이 하면은 물론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고 그 다음에 평가 방식도 다르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도 다르고 그래서 얘네는 꼭 묶어서 비교해서 같이 공부해라. 그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부터는 이제 또 목적이 달라지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목적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적 목적이죠. 공적 목적. 공적 목적으로 정비 사업할 때 국공유 재산, 택지비, 과세 뭐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소송 평가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요게 이제 대빵 중요하죠. 보상 평가. 보상 평가 중요하고 이제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것도 중요해요. 이거 제일 어려워서 마지막으로 빼놓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받고 우리가 이제 건물평가 들어가려다가 말았죠? 그쵸? 건물평가. 건물평가 한번 보시면은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건물평가도 넘어가 보시면 중요한 거는 이제 가설건축물.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이제 이 법규에서도 배울 텐데 그 사실 1차 법규에는 그렇게 중요한 범위는 아니에요. 요거는 감관법이랑 뭐 민법 할 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해놔야 실무 풀 때 이 용어가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강조 드리는 거는 여기서 허가 건축물이랑 신고 가설 건축물이 다르다. 성격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허가를 받는 가설 건축물은 그러니까 뭐가 더 약간 제한이 센 거예요? 뭐가? 신고가 더 세요? 허가가 더 세요? 허가가 더 세죠. 약간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 신고는 좀 싸가지 없잖아요. 그냥 야 나 할래 그냥 이러고 말는 거잖아. 근데 이제 허가가 좀 더 이제 규제가 세다. 딱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신고는 그냥 신고하고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 평가랑 할 때 이제 다르게 봐야 한다.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무허가 건축물. 요거는 사실 이제 뭐 1차하고 뭐 법규에서 중요한 거고, 요거는 이제 실무, 법규 다 중요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자, 비적법 건물의 유형이라고 한대요. 비적법, 적법하지 않다. 자, 사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허가를 안 냈어. 허가를 안 내고 그냥 지어버렸어. 근데 이제 그럴 때 담보물로서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있다면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건물에 비해서 얼마나 감가해야 하냐? 이게 이슈가 될 거고, 사용 승인이 안 났어. 사용 승인이 안 나는데 곧 날 거야. 곧 날게 확실시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평가하지? 무허가 건축물인데 불법인가? 이런 게 있을 거고. 근데 사용 승인한 지 뭐 경과 연수 보면 아주 오래됐어. 사용 승인이 안 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용도를 변경했어. 중축 신고도 안 했어. 뭐 이러면은 이제 위반 건축물이라고 건축물 대장에 딱 떠요. 이럴 때 이제 담보평가 이행강제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제일 많아요. 용도 변경. 용도 변경. 무허가 건축물에 속하죠. 예를 들어서 근생으로 허가가 처음에 났었어요. 근생으로 허가가 났었는데 얘를 그냥 뭐 오피스텔, 뭐 다세대 이렇게 빌라 해가지고 그냥 월세를 내가 줬어요. 현재 사용은 주택이죠.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요걸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어. 근데 이제 은행 아저씨가 딱 이 건축물 대장을 떼봤더니 노랗게 위반 건축물이라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근데 담보 대출 해줘요. 돈 해줘요. 까지 않고 그렇게 많이 감액하지도 않고 아예 감액하지 않거나 그렇게 까줍니다. 실무상 그렇게 해줘요. 우리 과목의 이름이 웃긴 게 실무잖아요. 실무상 사실 이제 수업 목적상하고 실무상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 과목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담보 해줍니다. 담보 대출 해줘요. 근데 처음에 주택으로 허가가 났어요. 내가 이거를 개조해서 그냥 카페로 쓰고 있어. 뭐 근생으로 뭐 슈퍼로 쓰고 있어. 미용실로 쓰고 있어. 얘는 담보 절대 안 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이 감관법 할 때 배우실 텐데 여기 있다. 이렇게 건축물을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위에서 상위로 변경할 때 이렇게 변경할 때는 뭐래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그러니까 주거에서 근린으로 바꿀 때는 허가를 바꿔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맘대로 카페로 개조해서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택으로 허가 받았을 때는 이거 옛날에 구해조험주에서 장동민이 얘기해줬었을 때 되게 웃겼는데 근생으로 허가를 받으려면은 땅 밑에 정화조를 되게 더 깊게 파야 된대요. 왜냐면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이 와서 똥을 싸니까. 근데 주택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빡센 거야. 주택으로 지어졌으면 주택으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큰일 난다, 이제 더러워진다 이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바꿔서 근생인데 주거로 쓴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뭐 주거용으로서의 뭐 효용을 못하는 게 없어요.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게 이제 실무상 나오는데 그럴 때 이제 주택으로 바꾸면은 이제 허가는 해주는데 주택으로 쓰던 걸 돈 벌려고 근생으로 한다? 그럼 안 된다. 요런 게 이제 무허가 건축물인데 실무 문제에서 막 자료를 여러 개 주겠죠? 막 자료 여러 개 주고 근생은 이거는 뭐 근생으로 허가를 받았었는데 주택으로 바뀌었다. 근데 비슷한 건물 옆에 있는 다른 호수는 뭐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뭐 근생으로 썼다. 두 개의 가격을 이제 산출하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쵸? 이행강제금이 적어요. 이행강제금이 벌금이라고 하죠. 소위 벌금을 이렇게 근생에서 주택으로 바꿨는데 위법한 거죠. 위반 건축물인데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을 내요. 그 건물주 소유자가 죽을 때까지 내요. 그래도 월세가 더 크니까.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두드려 맞습니다. 두드려 맞아요. 담보도 안 나오고 아무런 그런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고, 건축 면적 이런 것도 넘어가고. 자, 요거 이제 공부 서류는 내가 좀 한 번도 봐본 적이 없다. 뭐 살면서도 봐본 적 없고 뭐 일하면서도 뭐 아무튼간에 봐본 적이 없다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한번 좀 보세요. 건축물 대장은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 위반 건축물 있죠. 그 위반 건축물 이렇게 떼보면은 여기 노랗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위반 건축 물 이렇게 진짜 노랗게 딱 떼져 있어.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 공부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네. 자, 건축물 대장은 이렇게 생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절차. 요거는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네. 8시 30분. 네.